또 분통 터질 만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F-15EX 24대, S-70M 블랙호크 GFA 24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심지어 단순히 기체만 도입한 게 아니라 블랙호크의 경우 개조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자체적인 정비 보수 권한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뒤통수를 하도 많이 맞다 보니 이쯤은 놀랍지도 않은데요.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S-70M 블랙호크의 경우 한 대당 약 1,3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선입니다. 하나로 치면 대략 170억 원에서 200억 원인 셈입니다. 이걸 24대나 샀으니 기체 가격만 최소 4천억 원 이상을 지불한 건데요. 여기에 개량과 유지보수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최대로 치면 블랙호크 24대 도입으로만 이미 8천억 원 이상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니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KF-21 보라매 분담금이 고작 8천억 원인 걸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옵니다. 물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사용처가 다르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000여 개의 섬을 가진 인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폐악지를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과 섬 사이를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수송 헬기가 필요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대당 8천만 달러가 넘는 F-15EX를 도입한 것도 당장 중국과의 상황이 일촉즉발이다 보니 이미 양산이 가능한 F-15EX를 우선 도입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성능 면에서는 KF-21 보라매가 한 수이겠지만 아직 양산 대기 중이라는 걸 감안하면 당장 가용 가능한 전력이 필요한 인니 입장에서는 중복 투자라 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끄고 싶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 게임이라팔과 미라주 2005를 도입하며 어느 정도 일소한 불길을지라 해도 말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니 사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국제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인식은 최악입니다. 대한민국과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외면하면서 무전취식에다 별점 테러까지 하는 최악의 양아치 손님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분담금 논란이 국내에서 처음 불거졌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 인니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이유기도 한데요. 실제로 F-15EX와 S-70M을 판매한 미국, 라파린도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신형 드론을 수출한 튀르키예 모두 인니가 진상짓을 부리기 전에 판매 대금 납부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한폴방산 계약만 봐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조건인데요. 그런데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건 결국 인니가 현금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인니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이유인데요. 인니가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의 무리한 요구 조건에 맞춰 대금을 먼저 지불했다는 것은 곧 KF-21 분담금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의 신형 무기체계 도입 규모를 보면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열이 뻗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오죽하면 인니 퇴출론에 보수적이었던 국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KF-21이 양산 단계에 접어든 마당에 언제까지고 이런 진상짓을 용인할지 정부가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등 상당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니 때문에 KF-21 양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국내모 언론을 통해 단가 논란이 제기되면서 KF-21 양산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여나 양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양산 수량이 감소하기라도 한다면 수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나비 효과인데요. 이쯤이면 정말로 인니를 손절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선 조만간 상세한 분석이 담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는 기술의 발전이 두려울 지경입니다. 모두가 망설이던 선을 미국이 마침내 넘어버렸습니다. 최근 중국은 그간 잠잠했던 대만 압박을 재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월 29일에서 30일 약 24시간 동안 군용항공기 32대와 함정 5척을 대만 인근에 전진 배치한 건데요. 심지어 이 중 BGK-005 무인정찰기 한 대와 젠텐 전투기 6대 등 도합 12대의 군용기는 대만의 ADIG를 넘나들며 본격적인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젠텐은 중국이 보유한 로우급 4세대 전투기로 우리 군의 편제에 비교하자면 FA-50 또는 F-16 PBU와 비슷한 포지션인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양안전쟁 최대의 쟁점입니다. 웬만한 일국의 총군사력과 동급이라는 미 해군 제7함대와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대만을 돕겠지만 그래도 지척에서 막대한 보급이 가능한 중국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공군력 팽창 속도는
가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무기체계 생산 속도와 비견될 정도입니다. 당장 중국이 미국의 F-22랩터를 잡겠다며 내놓은 제20만 봐도 연간 생산량이 무려 120대에 육박합니다. F-22가 시험기까지 포함해 총 195대가 양산되었으니 이미 보유량 측면에서는 미국을 하드키 뛰어넘었는데요. 당연히 전문가들은 제20의 성능이 잘해봐야 4.5세대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막상 양안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20이 어떤 변수를 창출할지는 섣불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능이 저열하다 하더라도 중국의 개대 물량은 머릿수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제20 이외에도 매년 300대에 가까운 전투기 물량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반면 미국의 전투기 보유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냉전 종료 직전인 1989년 미국의 전투기 보유량은 무려 4,321대에 육박했고 폭격기 보유량도 411대에 달했습니다. 소련과 대립하던 당시는 언제 핵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였고 이에 미국은 GDP의 6%를 국방비로 지출하면서 질과양 모드를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소련이 망해버리면서 냉전이 끝났고 덜컥 독일까지 통일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막대한 군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그 결과 30여 년이 흐른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투기 보유량은 77.4% 감소한 975대, 폭격기 보유량은 85.6% 감소한 59대에 그쳤습니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 물량은 줄이고 질적 우위에 선택과 집중을 발휘한 건데요. 이와 달리 중국은 미국을 잡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막대한 격차가 발생하는 게 당연합니다.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인데요. 물론 물량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에 밀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초에 서구권은 인간을 갈아넣는 공산권의 생산력을 따라갈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압도적인 질적 우위는 일당백의 공중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본토가 아닌 양안전쟁에서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 일당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대만만 똑 떼어놓고 본다면 대만의 자체적인 공군력과 미국 제7함대가 보유한 함재기로도 영토방어쯤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남중국해에는 무수히 많은 자연섬이 존재하고 심지어 일부는 중국이 인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의 군사 관계자들은 남중국해 섬들에 최소 1000여 기 이상의 대함대공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대만연합군이 막아내야 할 범위는 남중국해 전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투기끼리의 공중전이면 몰라도 대공미사일을 파괴하는 건 사실상 필연적인 전투기 손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게 대한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미국의 슈퍼캐리어급 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이 중국의 전략대로 끌려다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안정적으로 대만, 나아가 남중국해와 필리핀 등 그 주변국까지 방어하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의 여까지 저지하려면 최소한의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격도 저렴하고 인명희생도 적으며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미국의 선택은 다름 아닌 킬러드론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은 최신 예무인기인 XQ-58A 발키리의 시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실 텐데요.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발키리는 제어만 보면 전장 9.1m, 전폭 8.2m, 최대 이륙 중량 약 2.7톤, 최고 속도 마하 0.85로 아주 평범하지만 그동안의 무인기와 궤를 달리하는 특별한 신무기입니다. 그도 그럴 게 발키리는 현재 실전 투입에 가장 가까운 AI 파일럿을 탑재한 무인기입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기동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적을 공격하는 전투 로봇인 셈입니다. 실제로 발키리를 윙맨으로 달고 시험 비행에 투입된 미 공군 소속 F-15 베테랑 파일럿조차 매우 이상한 느낌이었다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무엇인가가 타고 있는데 그건 사람이 둔 애가 아니었다고 토로할 정도였는데요. 미국은 발키리가 어디까지나 윙맨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센서를 통해 취합 판정
정보를 자체 평가하고 분석해서 고가치 타깃을 선정하고 미사일, 폭탄 등 마땅한 타격 방식을 준비해 공격을 요청할 뿐 언제나 직접 방아쇠를 당기는 건 인간의 몫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이 어떻든 간에 AI의 살인 면허를 부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례로 앞서 말한 비행시험 당시 발키리는 수십 번이나 되풀이했던 컴퓨터상의 시뮬레이션과 달리 비행과 동시에 계속해서 회전하는 이상행동을 보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명백한 작동 오류처럼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사실이건 발키리의 AI가 기체를 회전시키면 탑재된 적외선 센서로 보다 선명한 탐지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비행 상황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거스르고 불가해한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물리적 한계로 불가능한 방식이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동인데요. 요는 이제는 AI의 판단을 인간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모의 테스트에서 AI 드론이 임무 달성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최종 폭격 결정권을 가진 조종사를 제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AI의 윤리는 사이코패스의 그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발키리를 실제 전쟁에 투입한다면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국제적인 비판을 피하긴 힘들 것입니다. 하물며 AI는 해킹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보다 빠른 판단 능력을 갖춘 데다 집단 행동을 하는 AI에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그 피해 규모를 상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미국이 AI 드론을 실전에 투입하려는 건 리스크만큼 리턴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첨단을 달리고 있음에도 발키리의 가격은 미 공군 추산 40억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F-35 한 대가 약 1,000억 원을 호가한다는 걸 생각하면 같은 값으로 25대를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밀도와 긴급 상황 의사결정, 효율성 역시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인데요. 1,000대에서 2,000대의 발키리만 보유해도 물량에서 중국을 앞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투기 영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초에 파일럿이 없으니 인명피해도 전무합니다. 과연 살인 면허를 발급받은 로봇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꿔 인류의 희생을 줄일지 혹은 어떤 영화처럼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이끌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밀리터리 단신 속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